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아티슈. 시장이 어수선합니다. 우리가 시장을 예전에 뭐 군대 나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포병이라든지 뭐 인공위성하고 약간 비슷한 케이스 같아요. 포병 같은 경우에 그 관측병이 별도로 있습니다. 계산병이 있고, 그래서 관측병이 뭐 위치를 좌로 우로 뭐 위치를 지정을 해주고, 계산병이 그걸 계산을 해서 포사격을 한 다음에 그 위치 수정 부분들을 하고 어디 뭐 집중 타격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눈 역할을 하는 게 관측병이죠. 근데 관측병 역할은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넓게 봐야 되는데, 관측병이 넓은 시야 부분들을 보지 않고 한쪽만 집중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숲 같은 경우도 그렇죠. 숲에 들어가면 나무가 너무 많고 많은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그 숲 위에서 멀리 보고 있으면 어디로 좌회전해야 되는지 우회전해야 되는지 다 볼 수가 있죠. 최근에 물론 변동성 자체가 크고, 그 다음에 올해 계속 같은 이슈가 시장에, 특히 신흥국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들의 시야를 상당히 많이 가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 시야 속에서 이 나가야 될 방향 부분은 어느 쪽일까, 어디가 진행되고 있을까, 좌회전을 해야 되나 우회전을 해야 되나 아니면 후진을 해야 되나 이런 불안 심리 부분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과정 중이죠. 그리고 뭐 이슈 자체가 어떤 시장의 그다음에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내용 자체가 계속 새로운 내용도 나오고 업그레이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뭐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다시 추가 업데이트 부분들을 하는 방향대로 하겠고, 오늘은 일단 개략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의 방향 부분들이 어느 쪽 방향 부분들이 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좌회전 우회전 아니면 후진을 해야 될지 갈팡질팡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논쟁 노림수, 글로벌 리스크로 확대를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성장을 위한 성장통일까. 그래서 화면 하단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각 나라별로 우리가 기업 분석 부분들을 할 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사업부가 있고 가전 사업부가 있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그 각 분류된 매출이 어느 정도 증감 여부가 됐는지에 따라서 그 회사의 향후 성장 가치, 그 다음에 미래 가치,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주력을 하고 있는 방향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가늠을 할 수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 화면을 보시면 미국이 전체 글로벌 경제의 한 24% 정도, 중국이 15%예요. 저는 이제 이 도표를 보면서 놀라웠던 게, 러시아가 저 정도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 부분들이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1%대 초반에서 1.9%까지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비율 자체가 2%가 약간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으로 북극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 규모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러시아가 1.99%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작아요. 우리나라가 조만간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부분들이 듭니다. 일본이 6%, 인도가 3%, 그 다음에 중국이 15.4%로, 어떻게 보면 미국이 24% 대비 중국이 15%, 이렇게 중국과 일본이 합하면 거의 한 22% 가까우면서 미국에 상당히 근접하는 영향 부분도 좀 줄 수가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머릿속에 일단 그려 놓으시고, 이제 미국이 24%고 중국이 15%, 그 다음에 일본이 6%, 우리나라가 1.9% 정도 돼요. 자, 첫 번째, 글로벌 리스크의 확대가 될까? 전제 조건을 하나 먼저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이런저런 여러가지 다각도 부분, 향후에 이거 계속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제가 보는 관점, 미국이 어떻게 보면 올해 글로벌 신용 리스크라든지 뭔가 문제를
문제의 발단 부분들을 제공을 했던 게 미국의 금리 인상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무역 논쟁 관련된 부분들이죠. 자, 이 내용, 이 두 가지 금리 인상과 그 다음에 무역 논쟁 관련된 부분들이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 우리나라 지수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10% 중반에서 20% 정도 단기적으로 모두 다 영향 부분, 하락 부분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나스닥이 이제 8100선에서 고점 대비 11% 정도, 그 다음에 다우지수가 27000이에요. 올해 2017년도 최고점을 찍고 터치를 하고 우리가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 보면 전고점 돌파하기 전이나 아니면 돌파하기 전에 눌림목 가격 조정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가죠. 다우지수도 보면 작년 최고점을 터치를 하고 8% 정도 하락을 했고 대만이 한 17% 정도, 그 다음에 일본도 최근 11% 정도, 우리나라만 한 20%대의 하락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됐어요. 전체적으로 계속 출렁거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죠.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무역 논쟁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만드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 했던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가장 무서워하는 게,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어떤 변동성이 생기고 소음이 나올 때마다 자문자답을 해서 답을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 질문 부분을 했을 때, 지금 리스크가 우리가 리먼 사태처럼 신용 리스크냐, 글로벌 전체적인 리스크로 확대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일단 신용 리스크만 아니면 상당 부분 위험은 많은 걸 제외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아니다라는 생각 부분들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하고 무역 논쟁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은 두 가지 의미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해지라기보다 우리가 어떤 일이 과일이 됐을 때 그 과일을 조금 식혀주는 역할 부분들을 하는 게 금리 인상이고, 그 두 번째로 성장이 됐을 때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역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약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금리 인상이죠. 미국이 올해 금리 인상을 4번을 하느냐 3번을 하느냐 갑론을박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 불안 심리 부분들로 이제까지 2007년도부터 리만 사태부터 돈을 1차, 2차, 3차 양적완화 부분들을 진행을 했죠. 그 부분에서 기술주들, 바이오주들이 최근 급락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특히 실적에 대한 불안 심리 부분들, 향후 실적에 대해서 지금 뭐 기존 실적 부분들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불안 심리 부분이 최근에 노출이 됐는데, 자,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도 뭔가 과열을 시켜준다는 의미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다른 거 주변 사항들 다 빼놓고 거기에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다른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만 딱 꼽으라면 이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2018년도 10월입니다. 국제유가가 불과 우리가 한 2년 전인가요? 불과 2년 전에 우리가 디플레이션을 걱정을 했어요. 디플레이션을 걱정을 했는데 그때 유가가 20달러를 깨느니 안 깨느니 막 이런 걸로 난리 법석이 됐죠. 차라리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나아요. 디플레이션 되면 그 뭐라고 할까요? 동면 상태라고 그래야 될까요? 더 경제 자체가 힘이 없고 탄력 부분들이 없는데, 그때 유가가 30달러 미만이에요. 30달러 미만이었다가 불과 2년도 안 되는 시점에 유가가 거의 2.5배 가까운, 3배까지는 아니지만 2.5배 이상의 상승 부분들에서 최근에 80달러를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컨센서스는 100달러를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컨센서스가 나왔죠. 근데 지금 75달러 선까지 상승 부분들 나왔다가 지금 아마 60달러 선도 깨지지 않을까, 50달러 선까지 저는 진입이 좀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 부분, 개인적인 목표치 아니면 추정치 정도 돼요. 그래서 2018년도 내내 유가가 62에서 73, 64에서 75, 그 다음 최근 65에서 거의 77달러 선까지 나왔어요. 유가라는 측면 부분들이 거의 2년 동안 2배 반이 올라왔어요. 유가.
상당히 많이 중요하죠. 모든 산업의 근간 부분들이 되는 거고, 모든 제품의 거의 퍼센트주로 따지면 60% 이상의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뭔가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2배 반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시간을 두고 경기 자체의 영향 부분들 당연히 주는 거죠. 자, 2배 반이 움직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4번 해서 물론 놀랄 수는 있습니다. 신흥국 측면에서 보면 전에는 유동성 부분들을 만약에 100을 썼는데 100을 쓰면서 이거 저거 쓸 거 쓰고 못 썼는데 이 100을 쓰려고 하는데 금리 인상을 하니까 90 정도밖에 못 쓰고 어떤 나라는 60, 70 정도밖에 못 쓰다 보니까 허리띠를 계속 졸라매야 되죠. 그러면 써야 될 부분들 쓰지 못하니까 뭔가 허덕이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가라는 측면에서 2배 반 정도 올라왔으면 이것은 분명히 시켜줘야 되는 역할 부분들 좀 계속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유가가 70달러선 넘어가면 안 된다, 80달러선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적용이 되는데 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1년 반에서 거의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온 다음에 지금 적용이 되죠. 자, 그러면 유가가 지금 70달러선에서 50달러선까지 끝나가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매개체가 시장의 변동성을 만드는 요건이지만 이 내용이 커진다 하면 우리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 부분들 될 수 있을까라는 불안 심리 부분들을 한편으로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해요. 근데 이게 지금 2년 전부터 해서 유가가 상승했던 게 지금 올해 2018년도에 영향을 계속 준 거죠. 시간을 시차를 두고. 자, 그러면 이제 올해 하반기에 유가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거 뭐냐면, 물론 오늘 이 방송 부분들은 단기적인 관점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좀 길게 보자는 거예요. 관측병이 돼보자는 거예요. 왜? 단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지금 시중 물량 부분들 3차 부분들이 지난주 후반하고 다음 주 중반 정도 일주일 내내 계속 시장에 영향 줄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손을 드느냐 포기를 하느냐, 그것은 이제 각자 체력에 따라서 틀릴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 부분 계속 포커스를 하다 보면 넓은 거 못 봐요. 넓은 걸 못 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같이 동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이니까 관측병이 되보자고. 과연 이 리스크가 전체 시장 자체의 신용 리스크 부분들인가, 아니면 단기적인 소음 부분들이 조금 근데 신경이 많이 쓰이는 소음 일과에 대한 측면 부분들에서 우리가 요것만 우리가 포커스 부분들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유가 상승으로 해서 시차를 1년 반, 2년 동안 지나온 다음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영향 부분들 줬고, 그 영향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 부분들 하죠. 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점도표를 얘기를 드렸어요. 올해 많으면 4번, 내년에는 3번, 그 다음에는 1번이다. 많은 의미 부분들을 포함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유가가 하락 부분들이 나오면 내년부터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요건 자체가 금리 인상의 속도 부분들이 진행될 거라는 불안 심리 부분이 가속화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하고 내후반 부분들, 우리가 지금 느끼는 불안 심리는 계속 금리 인상 속도가 올해 4번, 5번 할 거냐, 아니면 내년에 더 많이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불안 심리죠. 근데 1차적으로 유가가 저렇게 꺾이게 되면 내년, 내후년 정도는 그 리스크 부분들이 상승한 것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조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달러하고도 연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노림수 관련된 부분에서 또 다른 얘기 부분들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리 인상 부분들은 너무 우리가 뭐랄까요, 상당히 상반기 내내, 그 다음에 상반기 2018년도 현재까지 10월 달까지 계속 영향을 주는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그 유가의 인덱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속도의 인덱스를 하나의 트리거 역할 부분을 했던 게 미국 10년 국제 수익률 자체인데, 10년 국제 수익률 자체가 3을 넘어서느냐, 그래서 3에서 올라오는 속도가 빠르냐 안 빠르냐, 이런 관점 부분들인데, 일단 10년 국제 수익률도 정고점 부분들 터치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지난주 후반에 보시면 GDP 성장률 자체가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치고 나가지를 못해요. 꺾이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꺾이는 모습.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건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드릴게요. 오늘 두 가지 내용을 들으려고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은 게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따지려고 보면 레이건 대통령부터 어떻게 보면 계속 코멘트 부분들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범위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하니까 오늘은 개략적인 부분들 한 번 더 얘기 드리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업데이트 될 내용이 있으면 또 코멘트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국 관련된 무역 논쟁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기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소음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논쟁 부분들 될 때, 홈페이지 보시면, 홈페이지에 중국이 좀 질 수밖에 없는 요건, 지난번에 특별 방송했던 내용 부분들, 이슈 전략 부분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좀 하시고, 중국 같은 경우에,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랬죠. 근데 한편으로 미국이 원하는 건 뭘까? 미국 자체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이라든지 무역 논쟁의 어떤 근본지죠.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금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너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시켜줘야 되는 역할 부분들을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달러의 강세 부분들을 만들었던 하나의 매개체 부분들이 좀 됩니다. 달러가 상당 부분이 많이 올라왔어요. 2014년도에 우리가 1차, 2차, 3차 양적 완화 부분을 진행했을 때, 달러 패권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달러가 80에서 100을 넘어섰습니다. 100을 넘어섰어요. 지금 88 정도 인덱스 부분들에서 다시 90대, 95를 넘어가느냐, 계속 이제 여기서 이제 움직인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달러가 상당히 많이 강세가 나왔죠. 달러의 강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 부분들이고, 경제에 대한 자신감 부분들이 표명이 되니까 글로벌 자금이 달러에 대한 수요 부분들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을 좀 했어요. 자, 올해 미국이 최근에 나스닥이나 다우지수가 하락 부분들이 나왔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상승 추세 부분들, 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괜찮다, 양호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했을 때 가장 큰 트리거를 만들었던 하나의 근본 원인 부분들 하나만 딱 꼽으라 한다면 저는 작년에 세제 혜택이에요. 세제 혜택. 그러면 작년에 세제 혜택 부분들을 줬기 때문에 올해 나스닥이나 다우지수가, 그러면 세제 혜택을 떠나서 자사주 매입 부분들이 좀 됐고, 3분기에 자사주 매입 부분들이 약간 막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 자체가 탄력이 1% 빠질 게 밑에 하방에 물량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쑥쑥 더 크게 나오는 그런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도 좀 했어요. 자, 그러면 달러가 강세가 나오면서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괜찮다라는 하나의 반증 부분들이 됐는데, 이건 작년에 세제 혜택의 카드로 올해 어떻게 보면 강세를 만들었던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을 좀 했죠. 그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가 나오니까 글로벌에서 달러가 강세가 나오니까, 금리 인상하고 달러가 강세가 나오니까 신흥국 자본이 미국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트라우마 부분들을 계속 이미지 메이킹 부분들이 좀 됐죠. 그리고 90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0선에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달러는 강세이고 달러는 좋은 투자 자산이라는 하나의 이미지 메이킹 부분들이 좀 분명하게 된 건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뭘까? 미국과 중국의 논쟁의 가장 큰 노림수는 뭘까? 여기에 이제 최근에 그 내용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IMF라고 해가지고 미사일 관련된 협약을 러시아 거 파기를 하죠. 이거 상당히 큰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상당히 큰 내용이 될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카드이긴 합니다. 근데 미국은 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카드 부분들을 다 생산해낼 수 있죠. 다른 러시아라든지 중국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에요. 미국이 자기가 갑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라는 부분들이 좀 되는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중국에 대한 압박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이건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IMF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노림수 부분에서 협상 카드 부분에서 11월 달 중국을 이제까지 계속 압박 부분들 해줬죠. 대만의 무기 공급 부분들하고 대만 해협 부분들 진행하는 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거슬리는 부분들인데 이 IMF 부분들이 협상 카드 부분들이 좀 된다는 것은 더 중국을 옥죄는 역할 부분도 좀 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미국이 중국한테 원하는 게 뭘까? 두 가지 부분들이 저는 뭐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만 일단 두 가지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올해 경기 진작 부분들을 쓸 수 있는 카드로 작년에 감세 부분들을 좀 썼죠. 그래서 추가적인 감세 부분들을 2차 감세 부분들을 중간선거 이후에 또 나올 수 있다 라는 얘기 부분들을 좀 했고, 자 그러면 감세 혜택으로는 미국 경기가 살아나지는 않아요. 지금 자체는 어떻게 보면 돈을 풀어가지고 돈을 어떻게 유동성을 돌려가지고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 자체가 살아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향후의 성장 동력 부분들을 어디서 만들까? 글로벌 경기 24% 차지하는 미국이 그래도 성장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어디서 만들까? 그래서 여기저기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제까지 트럼프가 미리 다 공언을 다 했어요. 뭐냐면 인프라 건설이에요. 인프라 건설. 그래서 중간선거 이후에 어떤 주도권 부분들을 인프라 쪽에 남은 집권 2기 부분들을 만들 때 중간선거에서 전을 일기를 한 다음에 집권 2기 부분들 그 다음에 나중에 재선했을 때 뭐 추가 집권 2기 부분들 됐으면 그게 별도고 일단 우리가 중간선거 전하고 후하고 나눴을 때 후 부분에 진행될 부분의 가장 큰 성장 동력 부분들 미국 자체적으로 경쟁력 부분들을 할 때 우리 그 예전에 뭐 4대강은 뭐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아무튼 각 국가들이 가장 먼저 재정정책 부분들을 진행할 때 인프라 쪽에 많은 투자 부분들 하죠. 뭐 건설 철강 쪽, 그 다음에 고용 능력 부분들이 증가가 되면 고용이 증가되면 당연히 소득 수준 부분들이 소득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소비이 올라가는 거. 신차적으로 계속 선순환 효과 부분들을 만들죠. 미국이 원하는 것은 그 인프라 건설 관련된 부분이에요. 인프라.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하고 그냥 달러 강세 부분들이 이미지 메이킹 부분들이 분명하게 해놨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면 중간선거 이후에 글로벌 자금이 아니더라도 미국 국내 자체적으로 인프라 건설 1조 달러 부분들 진행하는데 민간금융 쪽으로 돈을 아마 돌릴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민간금융 쪽의 자금만으로 충분하는데 이왕이면 해외에서 자금 투자 부분들이 들어오면 더 좋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 정부가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논쟁 부분들 분쟁 관련된 부분들 진행할 때 가장 크게 보고 있던 부분들은 이 두 가지 내용이 신용 리스크로 증가될 가능성 자체는 상당 부분이 미약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다음 단계 부분들의 성장을 2차 도약 부분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수경제 부분들이 더 확대가 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그 확대의 수단 부분들 인프라 건설 부분들을 포커스를 해놨는데 그게 지금 집권 1기 앞에 중간선거 전까지 전혀 진행 부분들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 2차 부분들은 인프라 건설 관련된 부분이 될 것이고 인프라 건설 부분이 됐을 때 해외 자금이 미국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미지 메이킹 부분들을 이미 다 그려지고 있고 그 그림 부분들을 만들었는데 이왕이면 보세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낮죠. 근데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투자 수익 부분들이 좋다. 그 다음에 인프라 건설 부분들이 했을 때 어느 정도 민간 투자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 수익률 자체가 좋을 거라는 게 다양한 어드밴티지를 주겠죠. 그러면 글로벌 자금이 계속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 자체를 만들어 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 있고 두 번째로 봤을 때 지금 제2의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우리가 증기기관차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석유를 가공해서 그 제조업 부분들이 우리가 IT법을 그러니까 기존의 제조업에서 IT법을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 증기기관하고 IT 버블 부분들이 나왔을 때 이 키워드 부분이
5G가 되면 너무 많은 게 바뀝니다. 너무 많은 게 바뀌어요. 올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12월, 그다음 내년 상반기부터 2019년도부터 이제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진행이 되죠. 2020년도 되면 뭐 2020년대 때 초반 정도 되면 우버라든지 그다음 뭐 다다 출싱이라든지 자율주행 부분들 다 돌아가요. 한 5년 안에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글로벌 시장에서 상용화 부분들이 상당히 빨라질 거라고 봐요. 그 기반이 5G예요. 근데 4G하고 5G하고 봤을 때 우리가 산업혁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IT 버블 부분들 했을 때 이 두 가지 접목 포인트 부분이 한 단계 새로운 기술 부분들로 점프하는 게 5G죠. IoT도 마찬가지고 사물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공지능 그 다음에 자율주행 뭔가가 새로운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돼요. 여기에 대한 패권 부분들이 워낙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카카오페인가요? 그 공유도 하나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좀 뒤처지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이 패권 부분들이 물론 제조업도 물론 중요합니다. 금반이니까. 하지만 다음 세대 이 플랫폼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5G에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하나 다 플랫폼이 되면 이것은 최소 뭐랄까요? 얼추 잡아도 2, 30년 동안의 글로벌 전체적인 패권 부분들이에요. 이 패싸움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패싸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단순하게 보면 미국은 그에 대한 특허라든지 그 다음에 직접재산권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까지 이걸 뭐 무단 도용한 거는 맞아요. 그건 뭐 사실이긴 하니까. 그래서 중국은 그런데 데이터가 많아요. 데이터가. 지난번에 제가 뭐 길에서 얼굴 인식 부분을 해가지고 무단횡단하면 그 바로 감시 카메라가 그 얼굴 사람 인식을 해가지고 그 핸드폰으로 벌금 부과를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것까지 얘기를 드렸죠. 그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개인 신용정보로 다 걸릴 내용인데 중국은 돼요. 중국은 이미 거기엔 테스트베드 부분들은 알리바바, 알리페이 이를 통해 가지고 현금 안 가지고 할 수 있는 데이터, 그 다음 거기에 금융,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얼굴 인식, 개인 신용정보 여러 가지 데이터 정보 부분들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미국은 거기에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는 이거요. 이 시장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중국 혼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미국의 성장 동력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놔. 너 혼자 절대 이 패권 부분들 줄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에 이제까지 제조업으로 돈을 뭐 100을 벌었다 하면 이제 100을 못 벌게 하는 거예요. 100을 못 벌게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100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수혜 부분들 받았던 건 사실이니까 너 80 정도만 받아. 예전에 레이건이 소련을 고사시킬 때 썼던 방식을 거의 그대로 쓰고 있어요. 상당히 유사해요. 일단 미국이 소련을 어떻게 고사를 시켰는가 고사라는 부분들 좀 그러네요. 소련을 어떻게 힘들게 해서 나중에 분리시켜 버렸죠. 1980년대 미국이 소련과 군비 경쟁 부분들 진행했어요. 지금 군비 경쟁 부분들 들어가고 있죠. IMF라고 해가지고 미사일 관련된 부분들 그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 내용이 풀리게 되면 만약에 러시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핵심 부분들은 중국이에요. 러시아하고 협상 부분 포기하는데 중국도 유럽이든 다 들어와라. 그러면 협상해 보겠다. 아니면 우리는 파기하겠다. 근데 파기하게 되면 너도 나도 이제 무기 경쟁 부분들이 들어가요. 당연히 메인 포커스 부분들은 중국이니까 중국에게 군비 경쟁 부분들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러면 중국이 만약에 100을 기존에 벌고 있는데 군비 쪽의 지출 부분들이 기존에 10에서 10 정도 했다면 15, 20 정도의 군비 경쟁 부분들의 지출이 더 증가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중국이 돈을 버는 게 일단 제조업으로 돈을 벌고 제조업으로 해서 돈을 100을 버는데 군비에서 10이 나갔는 게 만약 20이 나간다면 이익 부분에서 재무제표상으로 영업이익 부분들이 90이었던 게 80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죠. 여기에
두 번째로 관세 부과 부분들이 좀 진행되니까 파이가 또 줄어드니까 뭐 5, 10 정도 기존의 경비분에서 비용 부분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시간전 부분에서 소련도 바로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시간을 두고. 하지만 기운은 계속 빼는 거죠. 기운 부분들 빼면서 여기에 향후 먹거리 부분들 5G의 지적재산권 부분들에 너 절대로 네가 이 전체 파이 부분들을 못 가져간 건 맞아요. 그만큼 지적재산권 부분들이 미국이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련에게 예전에 했던 군비 경쟁 관련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소련의 경제 부분들, 성장 부분에서 상당 부분의 동력 부분들을 뺏었던 케이스 부분은 상당히 많이 비슷하게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논쟁 노림수는 지금 대만 해협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여기에 연관되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파이 부분들을 내놓을 것인가. 그 파이 부분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부분, 그 다음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들에서 서로 많은 내용 부분들, 비용 부분들에서 파이가 만약에 100조라면 100조 중에서 너는 얼마 먹고 우리 얼마 먹고 다른 나라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죠.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그래도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있어서 그게 중추적인 역할 부분들 하니까. 근데 그게 플랫폼에서 메인 핵심 사업 부분들은 아니고 약간 사이드 디시, 메인 디시는 아니고 사이드 디시 정도 되죠. 그래도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정도라도 뭐 괜찮겠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논쟁 관련된 부분들은 소련의 케이스 부분들을 예전에 구소련 로널드 레이건이 진행했던 케이스 부분과 상당히 흡사하게 진행되는 부분이고,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그런 생각 부분들이 들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지금 1.9%, 1.93% 정도의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1.93% 정도 비중 부분들을 차지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IMF 그 미사일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되면 굳이, 그러니까 예전에 기존의 그 남과 북이 그러니까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걸로 해서 분단 부분들이 좀 됐죠. 상당 부분 거의 7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 의미 부분들은 퇴색하고 경계 지역으로 이렇게 남과 북을 나누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 그 미사일이 만약에 이제 그 폐기 부분 아니 협상 부분들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본이라든지 괌 쪽에서 이 미사일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정권이 500km에서 5000km까지 나옵니다. 괌이나 일본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모두 다 커버가 돼요. 그럼 예전에 중국 공산주의가 그 내려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지리학적으로 일단 분리를 시키면서 완충지역을 만들었죠. 근데 이 미사일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확대 해석이긴 합니다만은 이 미사일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 지리적인 의미 부분들이 없어요. 그렇게 크게 작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이 카드를 북한과의 카드 부분들을 쓰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해야 될까요? 공산주의 이런 거 따지면 안 돼. 지금 시장 자체 글로벌이 얼마나 빨리 움직여가고 다음에 패권 부분들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데 공산주의냐 어떠냐 이 시시콜콜한 걸 얘기를 하면 아주 구태연한 사고방식이란 거예요. 우리나라가 1.93% 정도 글로벌 경제 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랬죠.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힘을 빼기 위한 전략 부분들을 쓸 수 있는 건 그 다음에 또 뭘까요? 남중국해도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뭡니까? 1대1로 부분들의 압력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군사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지리학적으로 우리나라와 북한 부분들 합해졌을 때 뭐 3%까지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은 거의 3% 가까운 성장률 부분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근데 그 3% 성장이 어디 걸 뺏어올 수 있냐면 일본 거하고 일본은 조금 아니지만 가장 먼저 중국 거의 파이를 뺏어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한미 미군이라든지 국내에 주둔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도 5,000km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걸로 다 어느 정도 상당 부분이 커버할 수 있는 능력 부분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파이 부분들이 힘을 빼려고 하는 그런 역할 부분도 했을 때 북한과 미국, 한국이 뭔가 파이 부분들을 했을 때 남한은 기술력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북한은 자원과 인적 자원이 있죠. 이 두 개가 결합했을 때 15.4% 중국의 비중 부분들을 뺏어올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로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일본이 중국이 뭐 하면 돼? 빨리 일본 쪽에 가가지고 일본과 북한과 일본의 정상회담 부분을 하는 이유가 그런 케이스도 일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빨리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의 논쟁의 노림수 부분들이 다양하게 진행되면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 그 다음에 지정학적 판세, 그 다음에 다음 시장의 패권 부분들이 지금 숨가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기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가 거의 30분, 이 마무까지 하면 40분 정도 얘기 부분들 진행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작은 소음 부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도 시장의 흐름 부분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개념적으로 1차적으로 정리하면서 계속 스케치 부분들 지웠다가 뭘 다시 정시했다가 아니면 다시 그렸다가 계속 수정작 부분들 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심 축 부분들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관측평처럼 멀리 보고 있어야지만 이 방향으로 크게 가고 있구나. 이런 방향이 계속 근데 워낙 그 글로벌 패권 부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만 움직여도 그림 자체 방향이 확 바뀌어버릴 수 있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간의 남북 경협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에 계속 외부에서 기존 세력 부분들이 어떻게든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오늘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은 변동성이 나오고 신용 물량 부분에서 3조 4조 정도 계속 3조 가까운 물량들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20% 이상의 변동성이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되나? 더 작아지나? 어떻게 되지? 이런 부분 들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산 위에서 밑에를 보고 있으면 넓게 보여서 정리정돈이 잘 된 것 같아. 막상 밑에서 산속에 있으면 나무 숲 속에 있으면 길을 헤맬 수밖에 없죠. 길을 헤맬 수가 없어요.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한 40분 동안 얘기 드리는 것은 우리가 관측병의 측면에서 좌회전, 우회전, 거기로 지금은 숲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가면 대로가 나오니까 조금만 잘 참고 계십시오. 현재 이런 소음 부분들이 미국이 원하는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무역 논쟁 관련된 부분들은 다음 더 큰 판 부분들을 위해서 계속 뭡니까? 완급 조절하면서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이라는 게 또 다른 성장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보면 사이클 부분들이 1차, 2차, 3차 양자 완화 문제 때문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죠. 어마어마하게 풀리면서 1차적으로 성장했던 우리가 재작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하고 이쪽 바이오 쪽 부분들 얘기했던 걸 한번 다시 복기를 해보면 이 자금들이 1차적으로 성장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이 워낙 자금이 많다 보니까 하나의 오버슈팅 부분이 나오면서 한 단계, 두 단계 점프 부분들을 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성장 사이클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돼요. 성장 사이클이 마무리된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성장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종목군들이 오버슈팅 나오면서 이제 여기를 돈을 이제 빼는 거예요. 차익을 실현하는 거야. 차익 실현해가지고 다음 단계 아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프라 부분들이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쪽에 자금들이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작년에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부분 자금에서 허리 종목군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조선업종이 급등이 나왔고 한 단계 상승 부분이 한 단계 돌았어요. 포스코도 한번 올랐고.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 부분들이 빠지니까 거기에서 끝났다. 아니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여기 땅 해가지고 바뀌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다가 우리도 계절도 마찬가지죠. 추웠다가 더웠다 추웠다 어르다 보면 꽃샘추위 끝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바뀌잖아요. 그 과정 중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음이 있다 보니까 이걸 잊어버리는 거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의 사이클 부분이 됐던 부분이 한 단계 워낙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차익 실현하고 다음 표속 부분들을 진행하기 위한 거기에 이제 그 과정 중에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냐 늦어지냐에 따라서 뭡니까? 완급 조절하고 있는 그런 측면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더 얘기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1차적으로 여기까지만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측병에 대한 시점 부분을 해서 저는 오늘 근데 다른 내용 다 끝나고 다 제2의 산업혁명 그 의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글로벌 신용 리스크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여기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신용 리스크는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성장을 위한 성장통인데 중국이 15.4%의 성장률 부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1.93이에요. 그 그림 잘 보세요. 캡처해가지고 올려드린 거. 미국이 24%고 러시아가 1.99%인데 남과 북한의 경협 부분들이 잘 진행됐을 때 이 성장률 자체가 인도가 3.2%입니다. 인도는 여러분들 인구 자체가 대국이에요. 대국. 중국과 맞먹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이 3%대까지의 성장률 부분들, 파이 자체가 커진다 했을 때, 그 파이 부분들이 커진다는 그 그림 부분들이 그려졌을 때, 지수 자체는 지금 뭐 여러분들도 말씀드린 지수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래서 이 파이 싸움 부분들이 중국과 미국 부분들이 하는데 거기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썼던 카드와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거고 거기에 군사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지리적인 부분들의 의미가 없어진 상태에서 우리나라 남과 북의 카드가 트럼프 쪽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어. 오늘의 1차적인 내용 부분들에서 추가 업데이트된 내용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또 추가 방송을 통해 가지고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구간입니다. 항상 소음이 있는 구간에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좀 더 넓은 시각에서 관측병의 시각 부분들도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한번 잡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금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하디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